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진짜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네. 이현승님 와 계신데요. 지금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에서 북한 전문 수석 연구원을 좀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와,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오. 네. 저는 2014년 10월에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2016년에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이요? 네. 오, 그럼 미국 생활하신 지도 벌써 그럼 한 9년, 네, 조금 있으면 10년 되어 가시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아, 네. 네. 사실 대학을 북한 유학생으로 중국에서 대학교를 마쳤고, 네네. 네. 그리고 항상 미국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네.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왜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제일 우수한지. 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지난해 콜롬비아 국제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 이현승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더 유명하셨어요. 아, 네네네. 네. 저희 아버님은 북한에서 경제 관료로 한 30년 넘게 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39호실이라는 노동당 부서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39호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김정은의 비자금 그렇게 관리하는 알고 있죠.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보다도 좀 더 이제 광범위한 범위로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들어진 돈은 그 어디를 걸치든 39호실에 모이게 됩니다. 오. 이게 김씨 일가가 김정일 때부터 이거를 자신들의 은행 또는 이제 자본을 관리하는 그 어떤 회사로서 이제 존재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걸 내각에서 돈을 벌어도 돈이 39호실에 모여야 되고 네네. 군대에서 돈을 벌어도 39호실에 모이게 됩니다. 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김정은이나 또 김정일이 그때 당시에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돈을 내가 어디다 쓰겠다. 그래서 오. 사실은 39호실이 뭐 이제 뭐 비자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국가에서 만들어진 모든 자본이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가에서 만들어진 모든 자금이 다 39호실. 네네. 근데 그 39호실에 모이는 자금을 총괄하셨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네. 39호실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한 12개가 존재합니다. 와.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대기업 회장을 하셨었죠.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북한에 에서 자본을 뭐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생산 관련돼서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해산물이라든지 또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일본에 많이 수출을 했고 그리고 선박과 그다음에 광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자원들을 또 중국이나 이렇게 또 해외에 수출해서 그것으로서 이제 자본을 만들어서 네. 국가 발전에 또 기여하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북한에서는 엘리트 집안 중에 엘리트 집안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탈출을 하게 되셨어요? 집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평범했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전혀 평범하지 않은 집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네네. 진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혁명가 집안 또 빨치산줄기라고 하는 네.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 그 네. 사람들은 이제 김일성과 함께 이제 그 반일 그 활동을 같이 했던 또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때 또 네. 김일성 측근에서 이제 한국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들이 그런 지위를 가지고 누립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북한에서도 11과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오. 따로 관리가 되는데 저의 집안은 이제 평범해서 거기까지는 속하진 않았지만 네네. 아버님이 이제 지위가 뭐 차관급까지 가시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북한에서는 고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차관급이면 고위층이라고 당연히.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까지 오시게 되셨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주로 하시는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뭐 저도 이제 미국을 또 배우고 하느라고 이제 몇 년 동안은 저희도 이제 아르바이트도 많이 여러 곳에서 하면서 네. 그리고 네. 또 공부도 하고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저희가 이 미국의 CPEC과도 좀 연관이 돼서 같이 이제 미국의 의원들하고 또 교류를 하면서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활동을 했고, 네네.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반도 평화법이 네. 처음 맞습니다. 그 발기가 되고 해서 네. 그 한반도 평화법이 왜 위험한지, 왜 이 법안이 그 담겨진 내용보다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위협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미국 의원들 제가 한 20명 정도를 만났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보좌관들과도 이제 줌 미팅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이 북한에 대한 지식과 또 이 평화 법안이 왜 잘못될 수 있는 법안인지 많은 설명해 줘서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많이 민주당 주류에 있는 보좌관들도 많이 저희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독재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아주 위험한 그렇죠. 법안이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몇 년간 했고, 네. 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제가 북한 청년 리더 총회를 설립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탈북 청년 리더들을 네.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오. 저희가 백악관, 네. 국무부, 네. 또 미 의회를 돌면서 직접 저희의 경험을 전달하고 또 정책,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정책을 또 자문을 하고 네. 또 유엔에 가서는 저희가 유엔 각국 외교관들 상대로 또 공개 증언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모임을 회의를 가지도록 할 수 있게 저희가 앞장에 서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네. 또 그 모임을 앞으로도 키워서 탈북 청년 리더들을 많이 준비시켜서 또 그분들이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앞으로 북한이 또 무너져서 또 새로운 어떤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또 건설될 때 네. 그분들이 이바지하도록끔 할 수 있게 저는 그런 활동을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 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만약에 새로운 북한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터지면 그걸 지금 그 각 요직을 맡아서 북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층 그룹들이 준비가 실제로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그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어느 순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네.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단독적으로 이런 뭐 정부를 만들 수는 없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이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배제하고 하려고 했다가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내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포용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북한 출신이고 그분들도 그 사회에서 계속 자라왔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국제적인 감각과 또 자유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그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틀란타에는 이번에 어떤 일로 오게 되셨나요? 애틀란타에는 제가 네. 이번에 처음 왔는데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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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머리 유니버시티에서 네, 그 북한 관련 제가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됐고 네. 그래서 네, 오늘 마틴 루서킹 주니어 이제 센터에서 네. 그 킹 박사의 이제 그 인권 활동 또 그분의 이제 활동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네. 또 많은 또 영감도 가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에모리 대학에서 있었던 그 세미나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세미나인지?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북한 관련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리버티 노스 코리아라고. 아, 네. 네, 근데 그 단체가 주로 학교 캠퍼스들 안에 학생들 자체적으로 조직한 이 네. 그 챕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링크라고 부르는 네, 조직이 네. 있죠. 예. 그분들이 사실 몇 년 동안 거의 뭐 10년 넘게 탈북민들도 많이 구출했고 또 탈북민들에게 요새는 장학금도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요? 있고, 네. 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네. 그 링크 챕터도 있고 또 이번에 저희 그 글로벌 피스 재단과 또 미주 한인 연대가 같이 이제 세 조직이 공동으로 이제 이 북한 관련 인권 강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데이비드 맥스웰 그 전 미 대령님과 함께 네네. 같이 이제 연사로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우, 데이비드 맥스웰 그분은 그 뭐죠? 그러니까 아태 전략센터, 네네. 아태 전략센터 부소장이라고 제가 맞습니다. 알고. 근데 네. 그분이 요즘 출연이 좀 많더라고요. VOA 방송에도 지난 주말에 나왔고 네. 독일에서 만든 한국 탄핵 사태와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에도 그분 얘기가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워낙 그 한반도 문제 전문가시고 네. 제가 볼 때는 북한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바라보는 전문가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칭 북한 전문가가 많은데 미국에도 네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아무래도 탁월한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탄핵에 대해서도 한국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얘기하시는데 그럼 이현승 씨는 이번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하신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학생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게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삶이 어떤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학생들의 현재 삶과 북한에서의 삶을 좀 비교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탈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탈북 동기와 또 이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이제 핵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이게 한국의 남남 갈등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남쪽에서 갈등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한쪽은 거의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쪽이고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는 쪽인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부속 영토로 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합이 돼야 이제 이 이념적인 문제가 사실은 많이 그렇죠.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 멍청하게 북한을 동경하고 북한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북한 정권이 70년 동안 해왔던 그 비인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네.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자료들을 보고 증언들을 들어야 저는 이제 좀 더 그 마음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오픈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이제 일들이 나오고 그 정권이 자행했던 이제 인권 유린 관련된 그 자료들이 엄청 쏟아지라고 봅니다. 네. 네. 사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파들이 주로 이제 인권 문제를 이슈로 끌고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을 때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마치 인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행동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네. 사실 그 오바마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그렇고 똑같은 게 말은 좋아서 뭐 전략적 인내 뭐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사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서 볼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또 바이든 정부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줄리 터너 대북 인권 특사도 그렇죠. 임명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인권 문제를 좀 더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더 발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말보다 행동이 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리 터너 대사한테만 맡겨놓고 아예 그냥 네. 정권 자체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뭐 국제사회에서나 또 아니면은 어떤 그 대한민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전략적 제시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권 문제가 사실은 답습을 하게 된 거죠. 저희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우파 정부인데 줄리 터너가 특사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뭘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본 게 없어가지고 이게 같이 하려고 해도 한국은 이미 그 민주당 때문에 또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권 재단도 아직 그 출범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역량 면에서 미국과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이 부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북한 인권협력 대사도 어떻게 보면은 공직 이 전문직이 아니고 네. 예, 이게 겸직입니다. 교수도 하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으로 가져가자면은 이런 직책도 아예 그냥 그 공직으로 내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도 완전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의외인데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좌파적 그 반대 의견이 많아서 그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역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거대 야당 이거 참 문제네, 문제. 네. 네,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잘 보시면 네. 북한이 이제 가끔가다 공개적인 지령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 네.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전 뭐 국민이 떨쳐나서라 하면은 맞아요. 그런 정도의 지령문은 이거는 공개적으로 주는 겁니다. 예, 삐라에 나오잖아요. 삐라. 네. 그러니까 남한 내에서 활동하는 아시겠지만 뭐 민노총 간부도 네. 이미 간첩으로 판명이 되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네. 그 지령문을 먹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또 따로 지령이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령대로 남한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다 줍니다. 네. 그 본인들은 북한에서 지령을 받지만 북한에서 지령받았다고 말하진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우파를 뭐 친일이나 또는 친미나 또는 이 한국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람들은 악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자신들만의 이 왕국을 건설해서 이것이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또 이런 사람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은하고 직접 만났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만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만나리라고 봅니다. 확신하시는? 네. 저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축하 편지 정도는 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갔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네. 그 전에도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그 편지를 공개함으로써 네. 김정은한테는 사실 큰 타격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국내에서는 반미가 최대의 정책입니다. 사실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몰래 미국의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건 사실 북한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는 반미를 외치고 자기가 트럼프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위대한 장군처럼 이제 형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뒤에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한테는 불이익이 가는 거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을 언급을 자주 했습니다. 이제 캠페인 때도 언급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또 이번에 대통령 초기 돼서도 네. 미8군을 이제 영접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전략에 가까운 전략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최대 압박을 해버립니다. 과거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대치할 때 미국이 네. 주로 사용하던 벼랑끝 벼랑끝. 외교를 많이 네. 사용을 하고 이전에 저희가 뭐 북한이 벼랑끝 외교를 한다고 했는데 네. 미국이 이제 반대로 벼랑끝 외교를 진행을 많이 하죠.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렇죠. 코너까지 몰아붙여가지고 네. 이게 지금 김정은의 신뢰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신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신뢰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욕을 네, 했습니다. 맞아요. 네. 또 그리고 지금 무기 지원을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까지 선포를 하시고 맞아요. 네. 과거로 2017년으로 저희가 돌아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로켓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책상에 더 큰 이제 핵 버튼이 있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미 한국맘 녹대를 한반도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군사적 압박감을 김정은한테 최대한 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2016년 말부터 진행된 대북 제재가 시장을 막는 제재여서 역사상 처음으로 잘 먹힌 대북 제재였습니다. 그 전의 대북 제재들은 사실 북한이 빠질 구멍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한 대북 제재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타겟을 해버리니까 중국이 겁을 먹고 이 제재에 동참을 했고. 네. 그래서 중국이 동참하다 보니까 2017년 대북 제재가 완전히 잘 먹혔거든요. 오. 그러면서 김정은이 자본줄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네. 그 김정은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선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그 자신들의 이제 통전부 라인을 통해서 연락이 닿았고 네. 이것을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때 당시 덥석 물어서 자신들이 무슨 그 운전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운전자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각 그 북한이나 미국에 이제 거짓말을 둘 다 한 거죠 이제. 한쪽은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전혀 둘 다 그런 의도가 생각이 없었는데 둘 다한테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중간 외교를 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막판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한테 둘 다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판문점 저 회담 같은 거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욕합니다. 북한에서. 네.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 외교를 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의 뭐 우파분들도 같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은 네. 한국 패싱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미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북미 대화는 한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김정은 본인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 중간에 누가 껴서 협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협상에서 저희가 볼 때 많은 부분이 대방이 끼우게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 이익도 작아지고 각자가 자기 이익에 맞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결정권자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격 협상이나 계약이나.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략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권자.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실무진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도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아마 만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가 있기는 있나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몇 주 전에 이제 그 칼럼을 썼는데 The National Interest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대로 일단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한국의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전략을 짜기 때문에 그분이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어드바이즈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그러니까 북한이 1968년에 푸에블로를 납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배였고 그래서 이제 납치가 된 거를 이제 북한은 대미 선전, 반미 선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로피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인데 그거를 김정은한테 압박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국내에서 그 어떤 대통령도 못했던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그 배가 아직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대동강에 전시되어 있는데 정말요? 네, 저도 이제 학교가 가는 길이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니까 있어가지고 많이 보고 했는데 그 배가 아직까지도 반미선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두 번째는 이미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영변을 내놓겠다는 거를 밝혔었습니다. 대북 제재를 좀 해제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내놓겠다는 것을 받으면서 미국의 조사단이 들어가서 이미 북한이 내놓지 않겠다고 했던 그 핵시설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오. 그래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김정은의 온갖 신경, 또 김정은이 제일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원산 갈마 네네네. 경제지구, 관광지구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김정은이 핵무기를 몇 개라도 내놓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부동산이라든지 김정은이 관광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동참을 해줍니다. 또 미국 그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한국과 다른 점을 표시하는 건 뭐냐면은 네. 한국 정부도 과거 금강산에도 투자했고 그렇죠. 또 개성공단에 됐는데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건물도 다 폭발시켜 버리고 이게 한국 자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미국 자산이면은 절대 북한이 그렇게 못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원산에다 빌딩을 세운다. 네. 감히 폭발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은 미국 투자가 들어가야 사실은 북한 정권이 감히 어떻게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뭐 합작기업으로 들어간다면은 금상첨화로 북한은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떤 통제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를 하는 거는 이 원산 지구에는 노동당, 보위부 이런 불필요한 조직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북한이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게요. 네. 안 받아들이는 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우리가 협상이고 그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 과거 네. 이제 개성공단 때는 그런 요구를 했다가 안 되니까 초래를 했거든요. 한국 쪽에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잘못 진행된 겁니다. 그렇구나. 뭐가 있기는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김정은과 협상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조건들은 충분히 됩니다. 대신에 이제 김정은이 뭘 얻으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야 될 겁니다.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본인들의 체제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체제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 있는데 굳이 더 뭘 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북 제재는 항상 원했던 겁니다. 아, 네. 이제 먹고 살기 좀 나아져야 된다, 경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네. 이제 김정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뭔가 위대한 지도자고 주민들 생활을 낫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북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북 제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북한이 수입원을 지금 따로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 크립토 해킹을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는 아직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막아버린다.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김정은이는 또 이 자본 유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그 빼내는 작업을 다시 또 하고는 있긴 한데.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자본이 막히면은 김정은은 다시 또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이 요즘 탄핵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야, 중국이 한국을 먹으려고 거의 막 끝까지 왔었구나라고 지금 아주 크게 느끼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들여왔던 걸 중국이 자꾸 넘보고 있으니까 불편할 것 같아요. 북한이랑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북중 관계가 사실은 김정은이 들어서면서부터 냉각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과 김정은은 서로 이제 거의 쳐다도 안 보는 사이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된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도자가 되면서 한국에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으로 먼저 초대하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매우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따지면은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네네네. 북한 지도자를 초대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관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지도부에서 제일
싫어했던, 그러니까 개혁개방 정책을 버리고 장성택, 김정은 공업부를 이제 초용하고, 네,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매우 불만을 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볼 때 중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북 정책에서 중국이 30년 동안 일관되게 북한의 개혁 개방을 조언을 합니다. 하라고. 중국처럼 만들라고.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이나 김정일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이게 개혁 개방이 되면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 본인들이 과거 진행됐던 이 인권유린이라든지 또 북한이라는 국가가 형성될 때 했던 온갖 이 거짓과 위선이 밝혀지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개혁 개방을 안 받아들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왜 개혁 개방을 안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보통 지금 북중 관계는 매우 냉각 관계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있을 때부터 2013년 제가 탈북 전에도 저희가 지시를 받은 거는 러시아 쪽으로 무역을 넓히고 동남아 쪽으로 확대를 하고 중국과의 뭐 군사적, 외교적 그 연결고리를 단절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하고 자기가 어떤 유대를 쌓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김정은으로서는 사실은 좋아할 만한 그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이 한국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과 경쟁하는 사회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 자신들의 신복을 심어서 그 북한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처럼 자본력이 아닌 이념적인 것으로 컨트롤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자본력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이 체제가 사실은 중국에 좀 위협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고 한국 문화가 중국의 문화에 편입이 되면서 중국의 젊은 층들이 또 한국을 동경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중국 제조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파이 조직 같은 것들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자신들과 같은 일당 체제로 만드는 것이 최대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구전부터 진행된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한국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입맛에 맞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아까 설명하신 중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희한하게도 김정은은 시진핑을 여러 번 만났단 말이에요. 계속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을 만나라고 제안을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이 핵심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을 했는데 대북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근데 이거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어도 중국에서 행동을 안 하면 또 이제 그렇죠. 도루묵이고 하니까 오히려 미국이 해제를 안 해도 중국이 말만 잘 들어주면은 사실은 대북 제재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중국 그 시진핑을 만나서 설득을 하라고 어드바이저를 한국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이 정말 만나기 싫고 가서 이제 아부하기 싫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북 제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4번을 갔는데 결국 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더 중국과 사이가 나쁘고 더 문재인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확 갈 수 있었던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라서 아닙니다. 보시는 내용이. 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정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할까요? 제가 뭐 한국도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저는 저의 정말 바람직한 의향은 사실은 탄핵 그 절차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탄핵 판사, 헌법재판소 판사분들이 정말 양심적이고 국가 또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미 느낌상. 네. 그러니까 북한의 경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서 자란 곳인데 그분들이 판단 하나로 한국이라는 자기의 고향 땅이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면은 사실 한국 정치를 보긴 하지만 네. 이렇게 20몇 번의 탄핵이 있었고 네. 그리고 국회가 완전히 장악이 돼서 어떤 법안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민주당이 컨트롤하는 것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던 점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이번 그 마샬로 계엄령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됐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국회를 장악하는 그게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에는 국회 장악력이 그 정도까지 안 갔었는데 중국이 화웨이 기술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조장하면서 국회 장악력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북한은 남한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관하기 싫어도 일단은 자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과거에 이제 본인들이 운영하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한국 쪽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마 북한처럼 이념이나 말로 지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물질적인 대가가 따를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중국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와,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들, 특히 이제 탈북 청년들의 리더십을 키워주고 또 미국 정계도 이렇게 연결고리도 만들어주시고 국제사회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좀 더 넓히기 위한 그러한 그 인재들을 키우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저희가 도와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일단 시작을 해서 사실은 그 단체명이나 이제 웹사이트도 만들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정식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네.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아마 제 3차로 진행을 하고 그 진행된 저희 성과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뭐 미국뿐 아니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지키고 또 앞으로는 북한이 해방이 돼서 대한민국과 이 한국 경제에 큰 보탬이 돼서 정말 한국 국민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라는 동력을 또 이용을 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엄청난 성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길 저도 바랍니다. 네. 개인적인 꿈이 있으세요? 혹시 이것만큼은 내 일생에 꼭 이루고 싶다. 예. 뭐 저는 이제 나올 때도 생각했던 게 꼭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갈 때는 북한이 해방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사실은 워싱턴에서는 북한 정권 교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한국도 정권 교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미국도 여기서 행정부 교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 정권 교체 이야기하면은 마치 무슨 전쟁이 나고 큰 재앙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뭐 정권 교체보다는 북한 내부적 변화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내부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북한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요? 네. 러시아도 상대해야 되고 중국도 상대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이 엘리트
나 또 이제 사회적 구조를 볼 때 네. 친러시아 성향은 없습니다. 이미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그 러시아의 친러 활동이나 또 친러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숙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러 영향력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또 한 10년 지나면 쌓일 수도 있고 지금 네네. 현재 러시아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부터 네.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이 발전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도 최소한 중국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또 중국이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엿보고 사실은 친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과,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국가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안보 아래 성장한 것을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성장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미국인만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다리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런 환상을 가지고 또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현재 체제에서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은 바로 숙청 당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못하니. 네. 그러니까. 네. 네.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북한이라는 곳이 언젠가는 해방돼야 되는 곳인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가능하면은 친미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기회의 모멘텀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현승 씨가 하고 있는 활동에 많은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에게 혹시 남기고 싶은 말씀? 저는 이제 이렇게 홍 대표님께서 초대를 해줘서 좋은 인터뷰를 하게 됐고, 뉴스앤포스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이제 홍 대표님과 뉴스앤포스트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 멘트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